오늘은 이어서 1장 3절 동아시아 수학의 근대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에서의 수학 기록은 서기 251년에 공서 산에 뛰어난 부도를 관사로 임명했다는 기록부터 시작해서 백제 또 고구려 등등의 다 수학자 산학자들을 관리로 임용해서 활용했다는 기록들이 나와 있고, 또 일본도 서기 646년 기록에 산에 밝은 자에게 회계 제묘를 맡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이제 삼국사기에 실려 있고, 그 삼국사기에 실린 수학 관련 내용들 보면 그 당시 학생들에게 철술 9장, 3계, 6장 같은 그런 책들을 가르쳤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책들 중에서 이런 책들 중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이 신라의 산학 교과목이 9장 철술 6장 3계인 것에 비해서 고려의 산학 교과목은 9장 철술 4가 3계로 바뀌어 있고, 또 이 철술은 당나라 산학제도에도 속해 있었으나 이 수서 윤력지에 따르면 원주일 계산에 관한 것으로 그 내용이 너무 난해하여 배우는 사람이어서 폐지했다. 그리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일본의 요로 율령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 산학엔 경학 제도, 서, 산, 네 과목으로 이제 산학 제도를 운영했는데, 대학에는 산학 박사가 있고 산학생을 두어서 있는데, 이때 쓴 산학 교과서가, 일본의 산학 교과서가 손자산경, 구장산경, 해도산경, 철술, 3계 중차, 주비산경, 구사, 오저산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6장과 3계, 구사, 이것은 중국에는 없는 과목인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게 신라에 있는 기록들인데, 일본에 있는 이게 이런 과목들이 신라에는 있는 과목인데, 일본에는 그 똑같은 과목이 있는데 중국에는 없던 과목인 거야. 그렇다면 이제 신라에 있던 그런 책과 과목이, 또 제도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신라에서 직접 일본으로 넘어갔다기보다는 일본과 그 관계가 원만했던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삼국시대의 그 문화들이 주로 백제를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백제가 일본에 영향을 미친 과학기술, 문화의 내용을 보면, 일본 사료에 있는 것만 봐도, 이 산학제도 실무진이 거의 백제계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가서 활동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 외에도 산학 말고도 고대 일본에는 각 방면의 전문 기술을 세습하는 백제계의 기술 집단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선진 백제 문물이 이제 그 기술 전문가들을 통해서 일본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한국을 통해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조선 산학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산학 제도가 백제를 통해서 일본으로 전수됐다는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신라의 제도는 이제 고려로 이어져서, 고려에서 또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서양 수학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언제냐? 17세기 중엽에 중국에서 시헌역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이제 조선의 그 연행사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자료를 가져오면서 이제 역법을 배워온 게 이제 중국의 시헌역을 가지고 옵니다. 이때 서양 천문학과 수학이 이제 조선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중국의 서광계가 1562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중국 명나라 후기의 학자인데, 유클리드 기하학을 마테오 리치와 함께 번역하여 기하학 원본 전 6권을 간행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서양 사람들에게 의해서 중국에 전해진 서양의 저서들을 한데 묶어서 만든 책이 천학초암이라는 20개 책입니다. 간행되었는데, 여기엔 유클리드의 기하원본과 동문산지 등을 수록한 이 총서는 명말의 청대를 거쳐서 널리 보급되었으며, 명말에서 이 무렵 우리나라에도 천학초암이 반입되어서 이제 그 조선의 그 학자들이
이 서양 수학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테오 리치하고 이게 서광계입니다. 이 기하학 원본을 번역한. 자, 마테오 리치가 이지도가 쓴 동문산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연구해서 인용한 최석정. 최석정은 이제 그 책들을 영의정이었으니까 그 연행 갔다 온 사람들이 사온 책들을 이제 접할 수가 있었겠죠. 불러서 어떤 책들을 사왔냐. 그 책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그러고서는 쓴 게 이 구수략입니다. 이 구수략을 쓰면서 이제 동문산지를 보고 이 책을 이제 공부해서 이 책을 내가 쓴다 이렇게 하고 씁니다. 이게 이제 그 서양 수학을 포함하는 조선사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석정은 벌써 그 당시에 남보다 앞서서 서양 수학을 접하고 또 수학적인 그 업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구수략입니다. 한편 수리정원은 19세기 중엽까지 조선에 1722년에 쓰여진 책인데요. 이게 이제 조선의 서양 수학을 소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책입니다. 이게 이제 그 서양 수학들이 이제 벌써 거기도 이제 그 마테오 리치가 기하학을 쓴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서양 수학들이 들어왔을 거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이제 그 중국의 산학자들이 이해하고 해서 자기식으로 이제 그걸 표현해서 써서 책을 만든 거예요. 이게 성균관대학교 규장각에도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40몇 권이야. 수리정원이라는 책이요. 여기에 이거를 보고 이제 삼각법을 연구한 홍대용, 또 주해수용도, 또 홍길주의 기하 신설, 또 차근방법. 차근방법이 이게 이제 방정식을 푸는 법인데, 여러분 남병길의 집거연단, 또 무이해. 이 무이해가 이해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에서 이렇게 구한 해하고 서양에서 이렇게 구한 해가 같은 해다. 같은 방법이 같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이게 논문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증명을 한 것이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이상형의 차근 방몽구, 또 기하와 삼각법에 관한 산술관견, 또 조이순의 산학 습유 같은 것들 이런 이제 그 조선 후기의 대부분의 수학책들은 수리정원을 최소한 보고 써야지 그래도 뭔가 알고 쓴 거지 그걸 제쳐놓고 한다면은 그 옛날 산학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이 수리정원을 모르면 지금 같으면 이제 미국 책, 유럽 책, 뭐 이런 일본 책 이런 책들을 보지 않고 자기가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별로 신뢰가 가지 않듯이 자기가 접할 수 있는 그 세계 학문의 조류를 알면서 이제 공부를 대부분 했고 또 그걸 인용했다는 소리예요. 천문학과 관계된 구면삼각법도 위에서 언급된 저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겁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책 중에 마지막으로 발간된 조선사는 안종화가 쓴 수학전료입니다. 1882년.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18세기 말부터 이제 그 재발견된 송원대의 산학을 이제 정리하게 되고, 그러고 이제 주세걸의 사원 옥감이 산학계몽과 함께 발견되어 이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의 수학이 수리정원보다 우수하다는 사실을 알려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조선 산학을 공부하다가 그 책이 다 분서갱 뭐 이런 거 하면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학자들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수학의 많은 분야에 대해서 그냥 뿌리가 끊어져 버린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조선에는 물려와서 조선에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원술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보존되어 있던 것이 다시 이제 재발견돼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 옛날 책들을 찾으면서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옛날 수학을 어느 만큼 이해하게 돼요. 거기에 지금 서양 수학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서양 수학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대수 방정식 풀고 뭐 이런 것은 자기들이 옛날부터 써왔던 그 방법이 훨씬 더 낫다는 걸 알고 오히려 서양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야 서양 수학도 뭐 장점이 있지만 우리가 해왔던 동양 수학이 이렇게 훨씬 나은 것들도 많다. 그러고선 서양 수학 시리어스하게 공부를 안 하고 동양 수학을 그냥 공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기회를 그렇게 놓쳐요. 그래서 시간을 오래 끌게 돼요. 그러니까 수리정원, 즉, 그 중국화된 서양 수학보다 자신들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해왔던 수학이 수준이 훨씬 더 높으니까, 뭐, 구태여, 뭐, 서양은 너희 거 잘해라, 기하를 잘해라, 우리는 대수를 잘한다. 뭐, 그렇게 그냥 서로 그냥 맘먹고, 그러고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선 자기 하던 것만 더 하는 거죠. 왜냐면 서양 걸 배우려면 또 책도 더 구해야 되고, 서양이 빨리빨리 발전하잖아. 그걸 따라가려면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독학으로 공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사람이 편안한 쪽으로 한 것이죠. 옛날 전통적인 방법은 배우기도 쉽고 가르쳐줄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렇게 조선
조선 산악에 이제 19세기 초 사원옥건과 함께 진구수의 수서구장, 원나라의 이하의 측원 해경, 또 입고 연단 등이 이제 포함한 지부족제 총서라는, 그러니까 이름도 재미있죠. 지식이 부족하지 않은 제 총서, 그런,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지식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이제 문집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다는 거죠. 백과사전이지 말하자면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이상영, 남병기들이 이 책을 다 보면서 이제 송원대 산악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선도 중국 사람들이 이미 다 공부를 많이 하고 딱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이거를 공부해야 된다. 이게 뭐 저거보다 못하지 않다. 동양 것이. 그러니까 조선 산악자들도 그때 서양 수학으로 가지 않고 그냥 조선 산악, 전통 산악에 머물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서양 산악을 이제 크리티사이즈 하는 정도가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서양 수학을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걸 갑자기 한순간에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연구하면서 다시 전통적인 송원대 산악 연구로 돌아서서 그래서 결과들을 냅니다. 수리정원은 천문학을 위한 잡가 시험 과목에 이제 포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수학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기록으로 보면 서양 수학은 적어도 근대 조선의 중기 이전에 이제 들어오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퍼퓰러라이즈 되지 못한 거지. 자, 그럼 중국의 경우를 다시 돌아가 봅시다. 중국은 어떻게 근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중국 수학사 연구는 이 조셉 니드햄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니드햄. 여러분 니드햄을 지금 뭐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면 그러면 뭐 무궁무진한 그런 자료가 나옵니다. 중국에 와서 이 중국 이 문화를 공부하고 하면서 수학의 역사에 감명을 받고 그리고 이 중국 수학사의 평생을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의 연구는 서양 수학에 비교되는 중국 수학의 전반적인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수학 분야에서 근대 수학의 형성에 중국이 기여한 바를 탐구한 것입니다. 중국 수학에서는 무리수, 자와 컴파스를 이용한 작도, 각종 기하학적 곡성들, 평행 무한의 개념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서 기하학적 증명에서는 서양보다 뒤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진 거 이 사람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이런 것들이 서양 수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계산의 알고리즘은 훨씬 더 발달해요.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문제를 푸는 테크닉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은 훨씬 더 발전하여 송나라 원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고차방정식, 부정방정식 등 고도로 세련된 대수학, 엘지브라가 이미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 연구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송원대 산악의 자부심을 가지던 중국도 결국은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식민지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근대 수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이 서양이 점점 아프리카를 먹고 아메리카를 식민지화하고 그리고 호주를 식민지화하고 이제 점점 이제 아시아를 식민지화하려고 오고 있잖아요. 막강한 그런 대포를 실은 커다란 배들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위기를 느끼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서양 과학 기술과 이제 서양의 기술을 이제 자기가 모르면은 경쟁이 안 되니까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따라서 근대 수학을 이제 결국은 다시 또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16세기 이후에 해석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서양 수학의 빠른 발전은 중국의 17세기 초부터 선교사들에서 소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차근차근히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이르러서 적극적으로 서양 수학의 수용이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18세기 서양 과학과 서양 수학의 수입은 진나라와 당나라 사이에 있었던 불교의 도입에 이은 외부 세계로부터의 두 번째 큰 문화적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1722년 서양 수학과 동양 수학을 함께 포함하는 책 수리정원이 발간되면서 그 후 발간되는 대부분의 중국 책이 이 책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편전쟁 후 1842년 개항을 한 중국은 1847년부터 영국의 수학자 알렉산더 와일리가 서양 수학을 중국에 번역하여 이제 보급하기가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수리정원입니다. 이게 이제 서양 수학을 중국식으로 소화시켜서 이제 정리한 40권이 넘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마테오 리치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와일리가 소개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한국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서양의 부상을 좀 겁난 그런 자세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대응도 못하고 하면서 하다가 그 적극적으로 서양 무기를 받아들인 일본에게 임진왜란에서 크게 지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복궁을 내주고 그러고 이제 피난을 가는 그런 상태까지 되면서 그 후에 이제 군사무기를 비롯한 서양의 선진 과학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게 말하자면 방위산업이고 군사 기밀인데 이게 쉽게 이게 우리한테 알려줄 나라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대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서양 과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근대 서양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근대 서양 수학을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이후로부터 실학파를 중심으로 이 서양 학문의 서양 과학 기술 또 수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세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정원이 조선에 소개되면서 조선의 많은 수학책들이 이 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수의 전문가만이 전통산학을 다룬 시대에서 대중이 모두 근대 수학을 학습하는 시대로 변하는 과정까지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 서양의 문호를 개방한 청나라가 1차 아편전쟁, 또 2차 아편전쟁을 통하여 서양에 유린당하는 것을 보고 1863년 고종이 즉위한 후에 흥선대원군은 그 10년간 이 쇄국 정책을 폈죠. 그러니까 함부로 문을 열었다가는 저렇게 당한다, 손해를 본다. 그 반면 교사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쇄국 정책을 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세 침략을 당분간 저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우리가 이 국제화, 개방화, 이 문호를 개방하는 게 오히려 더 늦어지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더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화가 얼마큼 중요한지 이미 우리나라는 한번 겪은 거죠. 어쨌든 1873년에 그러니까 고종의 친정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개항을 주장하는 개화파들의 세력이 커졌고 그리고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통리 기무하문을 설치하고 또 일본과 청나라,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서 신식 문물과 기술을 이제 배우게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개방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883년에 조선 최초의 관립 영어 교육기관 동문학이라는 게 통변학교, 통역하는 학교, 통역 번역하는 학교죠. 그걸 세우고 또 여기서도 이제 필산을 가리켰고요. 해관 업무를 위한 학교이므로 당연히 계산법을 가리켰습니다. 정부는 또 그 다음에 이제 1886년에 이 통역학교를 폐교하고 유경공원, 로얄 잉글리시 스쿨, 로얄 칼리지라고도 불리는데요. 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때 호머 허버트가 이제 유경공원의 학제를 서구식으로 정하고 또 선발된 우수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영어, 역사, 과학, 지리, 수학 등을 1891년까지 가르칩니다. 자, 이때 이제 이 호머 허버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해 줬죠. 뒤에 인물사 부분에 나오죠.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이제 선교사들이 뭐 배제학당, 이화여학교,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숭실학교, 배제여학교 등에서도 신학문을 가리켰습니다. 가리키는 이제 그 학령 차이가 있으니까 어디는 초등, 또 어디는 중등 이렇게 가리키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성숙하고 선발된 관리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로얄 칼리지라고 부르고 여기는 말하자면 이제 엘레멘터리 스쿨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895년에 고종은 교육입구에 조서를 공포하고 이어서 성균관제, 한성사범학교 관제, 외국어학교 관제, 또 소학교령 등을 공포하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사범학교를 시작으로 이제 1895년부터 이제 그런 학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제 1895년에 이렇게 하겠다. 그 틀을 딱 잡으니까 이제 학교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를 만들기 전에 선생님이 필요하니까 선생님을 배출한 학교를 먼저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학교를 만드니까 거기서 쓸 교과서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수학을 가르쳐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1895년부터 생긴 이 학교에서
또 중학교, 또 중학교 1899년부터 중학교는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산술 위에 조금 더 어드밴스된 엘지브라라든지 지오메트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1895년 그래서 갑자기 이제 학부는 저자도 없이 일본 책을 이제 급히 번역해서 사칙 계산을 학습하는 간이 사칙 문제집 책과 아까 본 교과서 형식의 근위 산술서를 이제 발간하여 수업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1895년에 이미 성균관은 교과과정과 직제를 개편하여 성균관에서도 이제 수학 과목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면서 서양 과목 수학과 과학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돼서 이제 중등 수학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 이어서 1900년에는 이제 학부의 부탁을 받고 산술 신설을 직접 편찬해냅니다. 이 과정은 일본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그 정부가 편찬한 이 책은 저자가 기록된 최초의 근대수학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 1900년 이상설의 산술 신서가 발간된 이후로 우리말로 쓰인 많은 수학책들이 1910년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는 시기까지 출판되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근대 수학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근대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중국보다 가까이 알면서도 중국이 머뭇머뭇하니까 우리도 머뭇머뭇하고 있다가 오히려 좀 더 미루다가 더 늦게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입장이 딱 다릅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서양 수학이 들어오면서 서양 과학이 들어오면서 야 이거다 하는 걸 알고 단 몇십 년 차이지만 훨씬 먼저 적극적으로 달려듭니다. 먼저 일본에 대해서 보죠. 일본은 신들의 시대 문자가 상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옛날부터 문자가 있었다. 신들이 사용하던. 그렇지만 기록은 없으므로 그냥 추측일 뿐이고 실제 기록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는 오진 15년, 이게 서기 284년입니다. 이때 가서야 비로소 한자가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갑니다. 284년에. 우리는 몇천 년 동안 글자를 문화 활동을 해왔던 데 비해서 일본은 문자 없이 살다가 284년이 돼서 비로소 한국을 통해서 한자를 배우게 돼서 그제부터 기록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하는 이것을. 그 전에는 완전히 바바리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글이 없는. 그러니까 일본 수학은 백제와 중국의 수학을 수입하면서 외래 과학을 표면적으로 수용했고 16세기까지는 별 뚜렷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수용했지만 기록도 없고 어떤 업적도 없습니다. 책도 없고. 그런데 이 에도 시대에 이르러 임진왜란 이후부터 독자적인 수학 전통을 정착시키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변화의 동력이 바로 조선의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이 서양에서 배운 기술로 만든 소총과 대포로 무장하고 임진왜란을 일으켜 한반도와 경복궁까지 유린한 후 확보한 세 가지 가장 큰 전리품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도자기 제작 기술이에요. 이 도자기 제작 기술이 일본에 얼마큼 중요하냐면 네덜란드에 가보면 네덜란드가 이 일본과 이 도자기 무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커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세계하고 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총을 사올 수 있었던 건 이 도자기를 팔아서 사온 거예요. 2등이 이 금속 활자의 인쇄술이에요. 이것은 문화 확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1등이 뭐냐? 1등이 바로 조선의 산악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전에는 일본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이, 한국이 왜 저렇게 웰 오가나이즈된 문화국가로 살아가느냐. 그게 궁금했었던데 딱 보니까 다른 건 다 자기들도 흉내내고 있었는데 없던 게 바로 이런 산악책, 이런 것을 생전 접해보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걸 공부 안 해서 우리가 이게 제도가 떨어져 있구나. 모든 그런 게. 하고 아주 뼈아프게 느끼는 게 이겁니다. 주자학도 이때 같이 넘어갔고요. 책들도. 수학사학자 김영훈 박사는 이 부분을 이게 1등으로 중요했다고 일본 사람들이 지적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그가 전진 기지로 삼았던 나고야성에 있던 마에다본에 일본 최고의 주판이 있는데 이 제작법을 보면 조선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큰, 조선과 거의 같은 그런 주판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가장 널리 퍼진 산서가 삼법통종인데 히데요시는 모리 시게요미라고 아까 거기 봤죠? 그 중국 산악, 일본 산악의 첫 번째가 모리에서 시작해서 그다음 세키고와까지 가는 그렇죠? 그 다나카라고 이 모리 히데요시를 파견해서 수학을 익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삼법통종을 구해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삼법통종이 주로 주판사용법과 그에 따른 나누기의 설명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이 모리 시게요미는 주판 나누기에선 천하 제일이라고 일본에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622년에 일본 최초의 수학책 할산서를 쓴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삼법통종을 가져가서 삼법통종이 한국에서 가장 포퓰러했던 수학책이었는데 이걸 가져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산을 공부해서 처음 쓴 이게 일본에 있는 가장 오래된 수학책입니다. 1622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에 1627년에 진겁기라는 책, 진곡기라는 책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통 수학책으로 가장 유명한 진겁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게 왜냐면 이렇게 만화를 그려가면서 아주 쉽게 완전히 일본식 스타일로 이 주판의 책이라고 불렸는데 완전히 일본식 스타일로 책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국 책 삼법통종을 보고 이제 비슷하게 가다가 일본 사람이 그거를 자기 말로 완전히 바꿔서 완전히 일본 책으로 소화시킵니다. 이 진겁기가 나온 후 이 진겁기의 아류가 400종이나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퍼퓰러해집니다. 자, 이런 이 책. 자, 이 책. 그래서 이런 책을 겪으면서 이후 일본의 수학책은 흥미 위주의 그림도 많이 그려졌는데 그중 일부가 마치 만화책과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회록이 발간되고 또 이 책에는 그러니까 이마무라가 쓴 이 책에 이 수회록이라는 책에 파이 값이 3.162라고 이제 소개되는 수학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산이 좀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요시다가 쓴 진겁기가 책이 이런 모양입니다. 사람이 만화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어쨌든 시간이 자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가져간 그 주산을 가져가서 일본식으로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일본식 주산으로 바뀌게 되고 일본에서 처음 저자들이 나오는 수학이 많이 퍼퓰러해지면서 그 일본 책들을 공부하고 이제 또 한국에서 가져간 그 산서들을 공부하고 이 책을 쓴다 하고 기록을 남겨놓은 사람이 이 세키고와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는 수학의 그 신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남들이 못하던 그냥 따라하는 거, 모방, 또 그 다음 걸 재밌게 쓰는 거, 그 단계를 넘어서 이 창조적인 새로운 그 수학적 지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조선에서 가져온 산서들을 공부해서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할산서 이후에 메이지신 이후에 수학책이 무려 1300종이나 나오니까 뭐 급격히 이게 붐을 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임진왜란 시기 이후에 이제 이 조선 산업과 중국 산업에 대한 연구들을 이제 하면서 중세까지는 거의 불모의 상태에 가깝던 일본 수학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뭐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분석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회에서 그런 고등 수학이 필요한 그런 사회가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세키고와가 나타나고 아이다 야스유키가 나타나서 이런 두드러진 그런 수학적인 기여를 합니다. 세키고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세요. 세키고와가 얼마큼 유명하냐면 세키고와 탄생 350주년 기념으로 나온 우표가 이겁니다. 일본에서. 이 사람들은 일본 수학의 시조 파야문더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고 일본의 뉴턴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닥게베인데 이 닥게베가 이 산법의 대부분을 전수받아서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건 사무라이들이 왜 수학을 하게 됐냐? 이 총이 나오니까 사무라이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이제 그 책을 읽을 줄 아니까 그러니까 산악에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 세키고와도 이 사무라이 집안의 사람입니다. 사무라이 집안에 수학책이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일본의 산사수학, 절수학, 템플 매스라고 얘기해 주는 걸
보면 이 일본의 그 절에 가면은 이런 식의 이 수학 문제들, 기하 도형도 있고 그 문제 제목이 있고 그에 대한 그 문제의 답이 있고 그 설명, 그리고 이걸 누가 풀었다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 하는 식으로 이런 그 기록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전통이 된 건데, 옛날에 사람들이 신사에 가니까, 일본 사람들 가면은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누가 이렇게 걸어놓고 가면 딴 사람이 와서 그걸 보고 풀어놓고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대중들이 수학을 하는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세키코와는 뭐 행렬식 연구로도 유명하고 세계 최초로 이 기록이 가장 오래된 그런 기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디터미넌트에 있어서 라이프리지보다도 10년 정도 앞서서 발표한 거다 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조선의 기록이 만약에 더 있었다 그러면 그 조선의 기록에 세키코와가 활용한 기록이 혹시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상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임진왜란 이전 기록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 이전 기록을 찾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일본의 그 절수학, 산사수학은 이런 기록으로 지금 이렇게 문화재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본의 수학사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책을 일본이 이해하는 데만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할 정도로 할 듯이, 실제로 이 새로운 그런 그 수학적인 개념을 받아들여서 정착해서 새로운 그 창조적인 그 활동을 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적어도 100년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본에서 이렇게 그 절에 그냥 문제를 걸어놓고 아무나 풀고 하고, 또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단하고 저 집단하고 또 컨테스트, 경쟁을 해서 누가 더 문제 잘 푸는지, 그래서 지금 매스 올림피아드 같은 걸 하면서 칼 쓰는 거에서 어느 그룹에 누가 1등이다. 이 수학 문제 푸는 거는 어느 그룹에 누가 1등이다 하는 식으로 랭킹이 매겨져서, 그게 이제 지금 씨름하면은 전 세계에 일본에 쭉 그 랭킹이 매겨지죠. 그런 식으로 이 수학 문제를 누가 잘 푸느냐는 것도 랭킹을 매겨서 경쟁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대중화가 굉장히 늦어졌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도 옛날 시대에 전통적으로 수학적인 그런 게임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난 2012년 8월에 코엑스에서 이렇게 그 전통 수학을 전통 복장을 하고 옛날식으로 게임을 하던 그런 그 장소가 마련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상 그 동아시아에서 중국, 한국, 일본이 이 근대화를 겪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